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3년 2월에 발표된 베이스볼 아메리카의 탑100 유망주 안에 다저스 선수는 2명, 42위 류현진과 47위 푸이그였습니다. 2012년 1라운드에서 뽑은 시거와 2013년 4라운드에서 뽑은 벨린저, 2012년 8월에 계약한 우리아스는 아직 차트인하기 전이었습니다. 2012년 5월에 구단주가 바뀌고 에드리안 곤잘레스, 칼 크로포드, 조시 베켓을 보스턴에서 데려오는 대형 트레이드를 했던 다저스는 첫 52경기에서 22승 30패에 그쳤고 매팅리 감독은 구단주에게 불려가 해고 협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풋볼 선수 출신 카를로스 쿠엔틴에게 태클을 당해 쇄골뼈가 부러졌던 그레인키가 돌아오고 WBC에서의 손가락 인대 부상과 돌아오자마자 당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5월까지 4경기 출장에 그쳤던 헨리 라미레스도 부상에서 돌아온 데다 무엇보다도 스프링 캠프 맹타에도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냈던 푸이그가 등장해 미쳐 날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팅리 감독은 푸이그에 대해 아직 도색을 마치지 못한 페라리라고 했는데 푸이그의 플레이는 페라리의 로고처럼 야생마 그 자체였습니다. 50경기에서 42승 8패를 기록하는 다이겨스 모드가 된 다저스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애틀란타를 꺾습니다. 4차전에서 등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베이 역전 투런이 나오는 장면을 허망하게 지켜봤던 킴브럴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킴브럴은 다저 스타디움과 좋은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NLCS 1, 2차전을 모두 패한 다저스는 3차전에서 류현진의 7이닝 무실점 역투와 곤잘레스의 2루타, 푸이그의 3루타로 세인트루이스를 2대0으로 꺾습니다. 그리고 그레인키가 6차전을 잡아주면서 7차전 컷쇼의 등판이 성사됩니다. 첫 9타자를 상대로 안타 하나를 내준 컷쇼는 카펜터에게 11구 2루타를 맞는 것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4이닝 10피안타 7실점이라는 충격적인 몰락을 하게 됩니다. 다저스 야구가 가장 재밌었던 2013년을 떠올리다 보니 잠시 샛길로 빠졌습니다. 푸이그가 호세 페르난데스에 이은 신인왕 2위, 류현진이 쉘비 밀러에 이은 4위를 하면서 100위 유망주 2명이 모두 터진 다저스는 피더슨이 2015년 8위, 시거가 2016년 1위, 우리아스가 4위, 벨린저가 2017년 7위에 오르며 유망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라울 몬데시보다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푸이그는 갈수록 퇴보하게 됩니다. 2018년 가을 야구에서 푸이그는 엄청난 선전을 합니다. NLCS 7차전에서 쐐기 3런을 날린 것도,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4대0으로 달아나는 3런을 날린 것도 푸이그였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고 다저스는 푸이그를 맥캠프, 알렉스 우드, 카일 파머와 함께 신시내티로 트레이드합니다. 당시 받아온 조사이어 그레이를 슈어저 트레이드 때 써먹고 지터 다운스를 배츠 트레이드 때 써먹었으니 다저스로서는 페이롤을 줄인 것 외에도 소득이 있었던 트레이드였습니다. 푸이그의 문제는 페라리의 도색이 되기는커녕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혀 더 이상 슈퍼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으며 팀의 분위기를 해치는 등 무엇보다도 동료들과의 갈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맥스 먼시가 등장한 다저스는 먼시에게 1루를 주고 곤잘레스의 후임을 맡았던 벨린저를 외야로 내보내 푸이그의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저스를 떠난 후에도 푸이그의 돌출 행동은 계속됩니다. 방망이를 사랑해주는 것이라며 혀로 핥는 행동은 그렇다 치고 신시내티에 입단하면서 다저스에서는 계약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지만 시즌 후 FA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하겠다는 황당한 말을 한다거나 피츠버그의 노란 물결 속으로 혼자 뛰어들어 명화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등의 돌출 행동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신시내티는 시즌이 끝나기 전에 푸이그를 클리브랜드로 보냈고 시즌 후 FA가 된 푸이그는 새로운 팀을 찾는데 애를 먹습니다. 코로나로 시즌이 지연되는 동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푸이그는 테일러 모터의 대체 선수를 찾던 키움으로부터 입단 제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푸이그는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사했고
키움은 대신 에디슨 러셀을 영입합니다. 푸이그는 정말로 애틀란타와 합의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고 애틀란타 입단은 없었던 일이 됩니다. 지난해에도 메이저리그 팀들은 푸이그를 외면했고 푸이그는 멕시코에 가서 뛰지만 주로 들려온 건 벤치 클리어링 소식이었습니다. 푸이그가 키움에 입단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상과 달리 주심과 충돌하거나 못 맞는 공에 격분한 일이 한 번도 없었던 푸이그는 전반기 OPS는 0.741에 그쳤지만 후반기 OPS는 0.961을 기록했고 가면 갈수록 경기에 몰입하는 모습은 물론 인간적으로 성숙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푸이그는 11월 3일 장문의 트위터에서 나는 한국에 온 후 내게 필요했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쿠바는 물론 미국에서도 도움을 받아보라고 한 팀이 없었기 때문에 난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에이전트 덕분에 한국에서 나는 내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한국에서 심리치료를 받게 해준 쿠바 출신 여성 에이전트에게 감사하는 글을 남겼던 겁니다. 키움은 한국과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떠난 푸이그와 재계약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어 메이저리그 팀의 오퍼가 푸이그에게 오게 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푸이그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벨린저 이야기가 너무 늦게 시작돼 사과를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2019년 내셔널리그 MVP 경쟁이 벨린저와 옐리치의 2파전으로 좁혀졌을 때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저와 김선우 위원은 누가 MVP가 될 것 같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에 저는 벨린저를 고르고 김선우 위원은 옐리치를 고릅니다. 벨린저의 스윙이 오래 갈 수 없는 스윙이기 때문에 시즌 막판에는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거라는 게 김선우 위원이 옐리치를 고른 이유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MVP는 벨린저가 차지합니다. 하지만 써니가 말한 오래 갈 수 없는 스윙은 이듬해부터 여파가 나타납니다. 2019 시즌이 끝나고 벨린저는 스카포라스라는 같은 에이전트를 둔 갈로와 라스베이거스에서 겨울훈련을 함께합니다. MVP급 시즌을 보내다가 손바닥 유구골 골절을 당한 갈로도 한 단계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은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묘하게도 둘은 합동훈련 후 합동몰락에 길을 걷습니다. 60경기 단축 시즌이었던 2020년은 타자들에게 더 힘든 시즌이었습니다. 2019년에 탱탱볼이 사라진 데다 사인 훔치기 여파로 비디오 분석실이 폐쇄됐으며 슬로 스타트를 했던 선수들이 타격감을 끌어올리기도 전에 시즌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벨린저와 옐리치뿐 아니라 JD 마르티네스, 호세 알투베, 조이 보토 등 엘리트 타자들이 대거 무너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흔들렸던 타자들 대부분이 이듬해 정상 실력을 되찾은 반면 벨린저와 옐리치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옐리치가 자연스러운 하향세가 시작되는 30줄에 접어드는 타자였다면 벨린저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2020년 포스트 시즌에서 살아나기 시작한 벨린저는 NLCS 7차전에서 결승 홈런을 날린 후 키케 에르난데스와 팔뚝 하이파이브를 하다 어깨가 탈구되는 부상을 입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즌 초 정강이 골절상을 입었고 시즌 내내 다리 부상이 이어지다가 역시 포스트 시즌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컴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올해, 그러나 벨린저는 특별한 부상이 없었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반등 없는 시즌을 보냅니다. 벨린저는 2019년 MVP 시즌에 167이었던 조정 OPS가 올해 78로 추락했는데 샌디에고 팬들에게 정규 시즌 내내 욕을 먹은 그리샴이 기록한 83보다도 나쁜 성적이며 규정 타석 130명의 타자 중 조너선 스콥, 마일스 스트로, 미겔 로하스 다음으로 나쁜 127위였습니다. 물론 벨린저는 뛰어난 중견수 수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벨린저의 중견수 5 AA는 6으로 17인 그리샴과 13인 스트로처럼 골드글러브 수상자들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수비만 믿고 쓰기에는 벨린저가 너무 비싼 선수라는 겁니다. 클리브랜드와 단연 계약을 맺은 스트로가 내년 연봉이 290만 달러,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은 그리샴이 260만 달러가 예상되는 반면 5년 차인 올해 1,700만 달러를 받았던 벨린저는 내년 1,810만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봉 조정 신청 기간 동안 연봉은 아무리 못하더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1,800만 달러가 아깝다고 판단할 경우 다저스는 벨린저를 논텐더함으로써 벨린저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벨린저는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 다른 팀들과의 협상이 가능하지만 논텐더 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연봉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02 시즌이 끝난 후 미네소타는 데이비드 오티스를 논텐더했고 일본행을 타진했다가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소개로 보스턴에 입단한 오티스는 원래 받았어야 하는 200만 달러보다 적은 125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원 소속팀이 논텐더로 방출되고 나서 재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원 소속팀과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저스는 벨린저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믿어야 할까요? 벨린저는 MVP 시즌 후 자신의 메카닉을 끊임없이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2019년의 타격폼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2019년의 타격폼으로는 더 이상 컨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벨린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로버츠 감독과 프리드먼 사장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된 지가 3년입니다. 벨린저의 논텐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다저스가 페이롤 상승을 멈추고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인터뷰를 스탠 카스텐 회장이 했기 때문인데요. 논텐더를 하지 않게 되면 벨린저는 내년 1,810만 달러의 연봉이 2,700만 달러를 받는 프리먼과 2,540만 달러를 받는 배츠에 이어 팀 내 연봉 3위가 되는 반면 다저스는 제임스 아웃맨이라는 준비를 마친 유망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코칭 시스템을 가진 다저스가 3년을 노력해도 안 되는 거라면 벨린저의 과거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FA를 앞두고 성적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가능성에 1,800만 달러를 태우는 건 너무 큰 도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벨린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푸이그와 벨린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